네, 다양한 이슈들 좀 더 깊이 있게 확인해보는 시간 딥다이브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딥다이브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주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 추경안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과연 민생 회복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여부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관련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주실 민생연구소 안진걸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출범한 지 벌써 보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2차 추경안 마련해서 공개를 했는데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세출이 20조 2천억 그리고 세입이 10조 3천억 총 30조 원이 넘는 규모로 지금 꾸려지게 됩니다.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국가 재정을 쓸 때다라는 얘기도 있고 반대로 이거 너무 좀 과도한 금액이 아니냐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지난 윤석열 정권 동안 물가는 엄청 뛰었고 네. 대부분의 경제 민생 지표가 거의 IMF 수준으로 추락하고 민생이 파탄났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20.2조가 이제 이번에 세출 추경인데 사실 그것도 저는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근데 다만 어쨌든 여야 간에 또 합의를 해야 되고 또 국가재정을 걱정하는 일부 국민들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20.2조 적정하게 이번에 지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그중에 이제 핵심이 민생회복지원금인데 뭐 여러 논란이나 논쟁은 있을 수 있죠. 우리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당연히 백가쟁명식으로 감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네. 7월 중에는 어쨌든 1인당 25만 원 안팎이 지원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작년에 10만 원 이하의 소액절도로 입건된 우리 국민들의 숫자가 11만 명이나 됩니다. 근데 안 걸린 분들이나 주인이나 사장이 봐준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수십만 명이 나갈 텐데요. 이분들 포함하여 서민 중산층 가정에는 정말 엄청난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제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가장 큰 관심은 민생회복지원금, 일명 소비쿠폰이라고 불리는 부분인데 쿠폰 형식으로 우리가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모든 국민한테 일단 일괄적으로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15만 원으로 책정이 됐고요. 소득 수준에 따라서 특히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차등 지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차등 지원 관련해서도 이거 어떤 기준이냐, 이게 내가 해당해서 받아지는 게 맞냐, 이게 15만 원을 받는 게 맞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한데 네. 어떻게 좀 평가를 하셨을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 상위 10%, 한 512만 명, 우리 국민들이 5,112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10% 512만 명은 15만 원. 네. 그다음에 대다수 일반 국민 4,300만 명은 15만 명. 차상위 계층은 38만 명으로 30만 원. 네. 그다음에 기초수급자는 271만 명으로 40만 원을 7월 중순쯤에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추경이 통과되면요. 네. 근데 거기에다가 일반 국민 차상위 기초수급자에게 2차 지급으로 10만 원씩 더 가니까 최종적으로는 상위 10% 국민은 15만 원, 나머지 대부분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 계층 40만 원, 기초수급자 50만 원. 거기에다가 인구 감소 지역에 우리 이제 흔히 말하는 농촌 지역이나 시골 지역은 네. 2만 원이 추가돼서 그게 한 411만 명. 그래서 최대치로 많이 받는 가정은 4인 가족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면 208만 원을 받게 됩니다. 네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논란이 발생하는 거죠.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여러분이 코로나 1차 지원금 생각하시면 모든 국민이 일단 받았거든요. 네. 차등 없이. 그렇죠. 근데 2차 지원금 줄 때는 왜 고소득자를 포함하냐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으니까 상위 소득 12%를 제외하고 하위 소득 88% 국민들에게 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민원이 네. 무려 50만 건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왜 똑같이 코로나를 고생하고 있는데 그리고 평소에 내가 세금도 많이 냈는데 왜 우리만 제외하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큰 결단을 내렸다. 이건 큰 박수를 보내야 돼. 이게 국회로 이제 제출이 되어 있거든요. 네.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상위 소득 10%를 15만 원으로 따로 이렇게 선별할 필요가 없다. 전 국민한테 25만 원을 일괄 신속하게 지급해서 선별 비용, 그다음에 행정 비용, 거기에 투입되는 세금 낭비를 줄이고 네. 그리고 1차 지급, 2차 지급으로 되는 것도 또 행정비용이 발생하거든요. 네. 세금이. 한꺼번에. 예. 그래서 한꺼번에 25만 원 다 지원을 하되 차상위 계층 기초수급자만
40만 원, 50만 원으로 정말 이분들은 흔히 말하는 극빈층이거든요. 네. 이분들에게 더 주는 건 우리 국민들의 합의가 상당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맞다. 이것은 국회에서 추경 논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수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요. 말씀해 주셨던 그 비용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줄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에 있어서의 수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건데 이게 정부에서 받아들일 만한 그런 구조는 되는 걸까요? 충분히 논의가 가능한 게요. 다시 한 번 말씀, 문재인 정부 때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잖아요. 1차 지원금 생각하시면 1인 가족 40만 원, 2인 가족 60만 원, 3인 가족 80만 원, 4인 가족 100만 원이 일괄 지급됐습니다. 네. 그때 당연히 왜 고소득층에게 주느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재난 상황을 우리 국민 모두가 겪었고 네네. 고소득층이다 하더라도 평소에 세금도 많이 내기 때문에 특별히 차별할 이유가 없다. 벌써 상위소득 10% 512만 명의 국민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전체 국민들의 세금 50% 이상을 내고 있는데 우리를 15만 원만 주느냐.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상위소득 11%인 분은 예를 들면 25만 원을 받잖아요. 근데 상위소득 10%에 가까이서 들어간 분은 15만 원만 받기 때문에 네네. 소득 역전 현상도 발생하고 당연히 행정병도 많이 발생합니다. 민원도 많이 발생해야 됩니다. 이건 불필요한 그 갈등이나 사회적 소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문재인 정부 때 1차 때 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준 적이 있고 최근에는 충북 음성군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했습니다. 차별 없이 네. 차등 없이. 지금 음성군 경제가 확 살아났다는 보고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이게 복지 정책이면 네. 차등 지원을 해도 됩니다. 근데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복지 정책의 측면도 있죠. 저소득층 제가 더 두껍게 지는 이것은 내수 진작과 소비 진작 그리고 비상계엄으로 망가진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생을 우리 모두가 극복하자는 온 국민 응원 정책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굳이 상위소득 10%에만 15만 원 차등을 둘 이유가 있는가? 네. 저는 이제 요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정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다만 원안대로 통과돼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용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원안도 큰 상위소득 10%께서 왜 나만 15만 원 주냐는 지금 민원이 벌써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원안대로 통과돼도 일단 이게 빨리 온 국민에게 15만 원씩 일단 지급돼가지고 경제를 살리고 대다수 국민들에게 10만 원 등이 다시 지원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또 경제를 살리는 계기가 된다. 다만 분명히 민원은 많이 발생할 거다. 이제 이런 난점이 있는 거죠. 어떤 정책이든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100%가 만족하는 정책이라는 것은 만들기가 참 쉽지가 맞습니다. 않기 때문에 민원 발생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전국민 재난금에 있어서의 그 돈의 가치와 효용이 얼마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식음료 업계를 중심으로 해서는 기대감, 매출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있다라고는 하는데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까요? 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앵커님이나 저나 또는 우리 애청자님들이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한 달에 예를 들면 한 2, 300만 원 이렇게 버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평균적으로? 대다수. 뭐 평균적으로는 350, 400만 원이라 하지만 그 이제 실제로 웬만한 집 한 1,000만 명 안팎은 200만 원 또는 300만 원 정도만 이제 버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3인 가정인데 25만 원에 75만 원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이게 현금이면 저금을 해놔 버릴 수가 있어요. 저금을 하거나 뭐 나중에 다른 쌓아놓거나. 비용으로. 근데 이것은 신용카드 포인트나 지역화폐로 들어옵니다. 본인이 선택하게 돼 있지만.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가 제시하는 4달 안에 쓰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4개월 안에? 저는 뭐 4달 안으로 하지 말고 올해 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훨씬 더 이왕 딱 뭐 6개월밖에 기억하기가 쉽잖아요. 없으니까요. 그리고 네. 또 이렇게 연말에 돈 쓸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국회에서 논의해서 정부에 제시를 하면 됩니다. 4개월이 아니라 연말로 정확하게 딱 네. 12월 30일 정해서 그럼 기억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 15원 들어오면 그게 다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내수는 확 살아납니다. 서민가정. 근데 다만 이제 평소에 쓰던 것을 대체하느냐, 평소에 쓰던 것보다 더 쓰느냐, 이게 이제 소비 유발 효과인데, 권위 있는 정부의 국책연구기관에 의하면 한 40% 안팎을 더 쓰는 거로 추정이 됩니다. 40%?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주 쉽게
평소에 앵커님은 제가 100만 원씩 썼어요. 네. 근데 이제 3인 가정 75만 원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정부나 저희들이 기대는 175만 원을 써야 되는데 내가 100만 원 이미 썼으니까 그 100만 원 중에 50만 원만 쓰고 나머지 75만 원이 지원됐잖아요. 그럼 125만 원만 쓰는 거죠. 그래서 소비 불합도가 100%는 아니다. 네. 그런 지적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했을 때 이런 뭐 저녁에 외식을 한다거나 하는 비용을 우리 생활비에 썼다면 이제 소비 지원 쿠폰이 발생을 하면 이제 거기에서 일부를 쓰게 되고 나머지 헌금을 조금 보관을 해두거나라는 그렇죠. 그런 구조가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3인 가족이 100만 원을 썼다면 75만 원을 덮여서 네. 175만 원을 모두 쓰는 가정이 있을 것이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다 합쳐서 130만 원만 쓰는 경우도 있다는 네, 거죠. 네. 기존에 자기 소비를 세이브하는 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쨌든 어떤 가정은 오케이 이번에 우리가 올해 소비 100만 원 다 했고 75만 원이 들어왔으니까 이걸로 우리 딸 신발 사고 우리 아들 안경 교체하고 세 식구 오랜만에 이제 아들 딸이니까 네 식구 그럼 오랜만에 뭐 삼겹살 회식도 하자 네. 해서 거의 100%다 쓰는 집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어차피 안 쓰면 소멸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내수 진작 효과는 충북 음성군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가 자세히 말씀 안 드렸지만 충북 음성군 민생회복 지원금 쓰면 가장 최근에 전 국민에게 지원한 사례인데 경제가 살아났다는 군의 분석도 있고 네. 경제 분석기관의 연구 결과도 그 기사들에 많이 실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수 진작 효과와 서민 중산층 가정을 도와준 효과는 확실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충북 음성군 네. 같은 경우에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10만 원씩 지급을 네, 했다. 맞습니다. 지금 대상자 가운데 90%가 넘게 신청을 해서 84억 정도를 지역화폐인 음성 행복페이로 지금 충전을 해서 지원을 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적지 않은 보탬이 됐다라고 하면서 관련한 전문 기관의 분석 결과 4월까지 생산 유발된 효과가 141억 원인 것으로 지금 나타났다. 가맹점 중에서 매출의 지금 하락세가 지원금이 지급되고 나서는 반전이 됐다라는 데이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80억 정도를 썼는데 경제 생산 네. 효과는 141억 140만 원으로. 원이니까 예.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예를 들면 이제 장사가 잘 때 매출이 늘어나면 고용도 늘릴 것이고 네. 이분들이 또 세금도 더 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선순환 효과를 생각하면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일부 국민들께서 논란을 제기는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매우 잘된 정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선순환 구조를 생각하면서 정부가 지원금을 마련해서 국민들에게 나눠주고 그 국민들이 받은 돈을 기업이나 일반 소상공인들에게 씀으로써 다시 한번 세금으로 또 환원이 맞습니다. 되는 그런 구조를 생각을 해서 거의 100% 써집니다. 예. 이제 집집마다 들어왔는데 이게 올해 안에 무조건 써야 되는데 안 쓰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다 쓰시겠죠? 그러니까 100% 쓰여지고요. 이것은 저희들의 분석이 아니라 외국의 주식 투자 전문 기관들도 지금 대한민국의 주식이 지금 이재명 랠리니에서 엄청 우리가 주가 3천을 회복하지 네. 않았습니까? 4천으로 가고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의 긍정 요인이 상법 개정뿐만 아니라 네.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기업들이 더 살아날 거고 그쵸. 주가는 더 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 정말 그동안 너무 많은 국민들께서 고생하셨고 또 지금도 민생고를 겪고 계시는데 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추경안을 처리해서 7월 초중순에는 네. 우리 국민들 민생복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면 비판적인 시각이 없는 건 아니죠. 그 소비 쿠폰을 두고서 일부 극우 커뮤니티에서는 쿠폰 거부 운동을 벌이자라는 운동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당신은 오늘도 쿠폰 한 장에 침묵하셨습니까? 라는 문구로 시작이 되는데 소비 쿠폰은 당신의 세금으로 당신을 길들이는 정부의 사탕이다.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서 더 이상 휘둘리지 말고 쿠폰 수령을 거부하자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건 신청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지역화폐로 신청을 하던 또는 이제 지역화폐가 핸드폰에 내장되어 있지 않는 분들은 네. 앱을 안 깔았거나 지역화폐를 신청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본인의 신용카드 포인트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보면 신용카드 포인트가 지급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그 포인트가 먼저 사용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신용카드 그를 사용하게 되는 것도 네네. 있는데 그러니까
거부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나는 뭐 나라를 사랑해서 굳이 나는 또 잘 살기 때문에 굳이 안 받을 수 있다 이런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분들의 주장은 절대다수 국민들에게 공감을 받기 어렵겠죠. 일면 이것을 이재명 정부가 국민을 길들이기 위해서 주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받으면 만약 앵커님이나 제가 애청자님이 이재명 정부를 비판할 게 많아요. 이거 받는다 해서 비판 안 합니까? 이건 당연히 주권자인 국민들이 그동안 우리가 낸 세금의 일부를 정말 너무 그동안 어려웠기 때문에 돌려받는 개념입니다. 세금을 예. 돌려받는다. 공짜도 아닙니다. 공짜라면 차라리 세금을 감면해주는 정책. 그렇죠. 이제 그런 정책도 저는 가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이라든지 또는 뭐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들. 그래서 최근에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 중에 7년 이상 된 5천만 원 이하의 부실 채권은 어차피 NPL 시장으로 넘어가면 3% 이렇게 안팎으로 거래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100% 탕감해주거나 80% 탕감해주는 정책이 나왔는데 물론 그것도 약간 논쟁이 있지만요. 그렇죠. 그래서 받을 건 받으시고 그래서 본인의 가정에 보탬이 되게 처리를 하시고 동네 경제, 지역 경제,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는다고 잘 쓰시고 다음에 이재명 정부가 마음에 안 들면 비판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재명 정부한테 우리가 길들여지고 이분들이 주장하는 뭐 개돼지가 된다는데 이게 어떻게 개돼지입니까?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열심히 일을 해서 세금을 다 냈고 그 세금으로 정부를 운영하는데 이제 한 700조 정도로 예산이 책정됐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그중에 중앙정부가 이번에 10조, 지방정부가 3조 이렇게 해서 13조로 서민 중산층 가정을 응원하고 그동안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내수경제를 확 진작시키려고 그리고 이분은 다른 나라에서도 대부분 진행됐던 정책이고 특히 코로나 때도 이미 그 성과가 입증이 된 정책이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싫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어떤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필요한 정책을 극우 극단주의적으로 가짜뉴스식으로 퍼뜨리는 건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예. 지금 이번 소비 쿠폰이라고 불리는 이 내용을 그러니까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지역 화폐나 혹은 신용카드, 선불카드 이런 체크카드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양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서 다시 한번 지역 화폐 사업이 주요 국정 과제로 부상을 하긴 했지만 정부 예산이 투입이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지역 화폐의 경제적 효율성에 대해서는 조금 또 실효성 논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학계 쪽에서 보면 일부의 시각이 있긴 하지만 경기 부양효과 지역화폐 관련해서 과연 있나 굉장히 적다라는 비판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이제 국책 연구기관마다도 조사 결과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큰 효과가 없다가 근데 또 여러 기관에서는 아니다. 분명 효과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데요. 아까 충북 음성군도 지역화폐로 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전남 강진구는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추가로 줍니다. 중앙정부는 만 7세까지 10만 원만 주거든요. 아동수당을요. 그것 때문에 출생률이 올라간다는 보고는 많지가 않습니다. 10만 원이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것 때문에 출생률이 올라가지 않겠죠. 근데 전남 강진군에서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60만 원을 추가로 줍니다. 그랬더니 출생률이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예, 동네 경제도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와닿는 게 예를 들면 지역화폐를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 게 100만 원의 지역화폐다. 그럼 그걸 중앙정부나 지방 다 지원한다고 오해하시면 개인이 100만 원을 사는 겁니다. 다만 이제 거기서 만약에 15% 할증이 되면 15만 원이 더 추가한테 우리한테 지급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115만 원을 받아갖고 소비를 많이 할 수밖에 없죠. 또 기한이 정해져 있고 특정 지역에서만 써야 되고 그리고 대기업 매장이 아니라 중소기업, 중상공 매장에서 쓸 수 있으니까 중소기업, 중상공 응원책인데 그 15만 원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반씩 또는 매칭해서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이미 국책연구원의 연구 결과 다르지만 그냥 동네 경제인들에게 물어보면 그냥 지역화폐가 많으면 많을수록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그냥 피부로 와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100만 원으로 그냥 소비를 하실래요? 아니면 113만 원, 114만 원 이렇게 붙여주는 걸 소비하실래요? 그러면 당연히 113만 원, 114만 원 할증된 걸 선택하실 것이고 100만 원만 있으면 100만 원만 쓰겠죠. 소비여력이. 근데 내가 원래 100만 원만 쓰던 가정인데 13만 원, 14만 원이 할증이 붙어있네. 그리고 근데 올해 안에 무조건 써야 되네. 그러면 14만 원, 14만 원 다 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연구 결과에 따라서 논란이 있지만
그냥 실증적으로 그다음 피부에 와닿는 우리 국민들의 삶에서는 지역화폐는 보수, 진보, 중도할 것 없이 여야할 것 없이 모든 지자체가 대부분 선택한다는 것만 봐도 그 효과가 입증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 주변에 좀 알뜰하게 가게 경제를 꾸려가는 친구들을 보면 지역 화폐를 많이 쓰기는 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일부 가계 경제를 위한 지역 화폐를 쓰는 건 당연히 플러스 알파가 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가적인 소비를 더 촉진할 수 있지만 지역 화폐라는 것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 자금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비해서 과연 그 실효성을 비교했을 때는 어떨까요? 그렇죠. 이제 지역화폐라는 것이 이제 일종의 시스템이잖아요. 네. 앱도 깔고 네. 뭐 충전도 되고 네. 그걸 거기에 운영하기 위한 실무 전반에, 비용이 들죠. 네, 비용이 있을 그냥 텐데. 우리가 월급 받아갖고 현금 이제 통장에 아니니까요. 들어오면 거기도 물론 이제 일부 인건비가 네, 들고 그러겠지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약간의 실비는 듭니다만 지역화폐에 이제 실비가 많이 된다는 지적도 있었죠. 이런 부분도 만약에 저는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있다면 실비를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을 병행하면 지역화폐가 지금보다 더 발전할 거로 생각합니다. 좀 더 투명한 지역 화폐 예, 운영이 맞습니다. 된다라고 예. 한다면 국민들도 그 부분에 맞습니다. 있어서 예. 납득을 좀 할 수 있을 그러니까 것 같은데. 각 지역마다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이렇게 쓰여지거나 네. 뭐 서울화폐, 뭐 경기화폐 이런 식으로 쓰여지는데요.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 위주로 쓰여지고 그쵸. 지역화폐는 그 지역에서 뭐 유흥업소를 빼고는 대부분 사용되고 그래서 지역화폐가 동네 경제를 살리는 데는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데 다 훨씬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는데 네. 각 지역마다 지역화폐를 이제 운영하는 회사가 따로 있을 수 그렇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회사를 선정하는 기준 또는 비용, 그다음에 실제 실비는 얼마든지를 저는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정확하게 국민에 제공한다면 투명하게. 뭐 이 정도면 이 정도 실비가 드는 건 충분히 해볼 수 있네 이렇게 평가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행정부에서는 조금 더 투명한 운영을 한다면 국민들도 더 많은 납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경 편성안 지금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난관이 좀 예상된다. 7월 중 전 국민에게 과연 소비 쿠폰을 지급하겠다라는 그 여당의 이러한 계획이 좀 늦춰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좀 있다라고 하는데 어떨까요? 이제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이것이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고 네. 추경 심사에서 좀 따지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네. 근데 당연히 여러분 제1야당은 한자로도 들야자를 씁니다. 이제 영어로도 오포지션 파티라고 그러는데 야당을 반대하는 정당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전에 그 윤석열 정부 때도 야당이었던 그럼요.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에 대해서 반대표를 그렇죠.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더 추가해야 된다거나 네. 어떤 건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내는 것은 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뭐라 할 이유는 전혀 없고요. 그렇죠. 다만 지금 최악의 경제 민생 상황에서 추경이 너무 늦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고 여야가 공통으로 약속한 것들을 먼저 처리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낙선했던 김문수 후보의 공약을 보면 추경을 30조를 편성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었습니다. 비슷한 규모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지출되는 새롭게 추가되는 지출이 20.2조이기 때문에 30조 비하면 10조나 작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당연히 대승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되고 네. 다만 이제 추경 내용 중에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 국민을 보편적으로 상위 소득자도 15만 원에 25만 원을 똑같이 줘서 선별 비용이라든지 민원 비용을 최소화하자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국민의힘에서도 그걸 지적할 수 있는 거고 네. 아마 이제 국민의힘은 아니다 더 차등을 하자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 상위 20%는 20만 원, 뭐 상위 30%부터는 뭐 이렇게 25만 원 이렇게 더 차등할 수 있잖아요. 네, 네. 이런 주장도 일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건 당연히 저는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너무 늦어지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7월 중순쯤에는 그래도 아무리 늦어도 우리 국민들이 지금 그것만 기다리고 학수고대하고 있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네. 웬만한 중상층의 국민들은 들어오면 좋겠지만 뭐 당장일지 뭐 다음일지를 선택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만 우리 극빈층 분들이라든지 대다수의 서민층은 진짜 4인 가족 100만 원이면 지금 너무나 절실하거든요. 한 달치 반달치 월급이 들어오는 꼴이잖아요. 최저임금으로 따지면. 그래서 그분들을 생각하면 네. 7월 중순 안에는
진급될 수 있도록 추경 논의를 서둘러 달라 제가 이렇게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절차상으로 보면은 추경안이 이제 국회로 넘어오게 되고 법사위 예결위를 거쳐서 이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공석인, 특히 상임위 쪽에는 공석인 지금 상황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상임위 구성, 추경안 협상 요게 이제 맞물리게 된다라면은 또 시간이 꽤 걸릴 거라는 예측도 있긴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법사위원장을 누가 하냐 뭐 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논란 중이죠.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해서 이제 사퇴를 했기 때문에 공석입니다. 근데 뭐 이 사람이 원래 임기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쨌든 그걸로 논쟁을 하고 시간을 끄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하반기 원구성 하반기에는 야당이 법사위를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상반기이고 그동안에 보면 원구성은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상반기 2년이 그대로 가고 네. 하반기 2년에 상임위원장을 교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다시 논의를 하더라도 이번에는 원래 지금의 민주당 몫이니까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해서 법사위 얘기를 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이제 신속한 절차가 필요해서 이 빨리빨리 움직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절차상에 있어서 계속 좀 시간이 좀 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이제 여야가 예. 같이 좀 합심을 해서 만들어야 그러니까 될 상황인 것 같아요. 다른 걸로 논쟁하는 건 괜찮습니다. 네. 근데 이것은 지금 정말 지난 3년 반간의 경제 민생 지표는요. IMF 수준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냐면 제가 하나 예를 들면 30초 하나당 사업자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100만 개가 폐업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걸 초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30초당 하나당 사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있고요. 4시간에 하나씩 법인이 파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회사하고 법인이나 개개인의 삶은 우리 국가 부채는 이번에 추경을 해도 GDP 대비 50%가 넘질 않습니다. 아직 여유가 있는 거죠, 정부는요. 근데 국민들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0%입니다. 빚만 2,000조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네. 집집마다 1억 원 안팎의 빚이 있습니다. 거기는 또 이자도 발생하고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또는 예결특위 구성 때문에 시간을 끈다고 하면 국민들에 대한 도리는 아니죠. 다른 걸로 더 논쟁하고 싸울 수 있겠지만 네. 이 추경만큼은 최대한 그리고 이게 민생회복 지원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추경에 어떤 내용이 또 숙박 있죠? 쿠폰도 있고 네. 영화 쿠폰도 있고 문화예술 쿠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지역화폐 확대 예산도 들어 있고요. 네. 되게 다양한 그래서 제가 이제 정보를 드리면 숙박 쿠폰은 1인당 2, 3만 원 할인 네. 50만 명, 영화 관람은 1인당 6천 원 할인 450만 네. 명. 그다음에 스포츠 시설은 1인당 5만 원 할인 70만 명. 미술 전시는 1인당 3천 원 할인 160만 명. 요건 이제 따른 거죠? 이건 다른 겁니다. 예, 예. 소비 쿠폰 그러니까요. 외에 예. 별도로 또 왜냐하면 추가가 된 그동안 거죠. 숙박, 영화, 스포츠, 미술, 공연, 예술도 어려웠거든요. 네. 코로나 때도 어려웠고 비상감 사태라도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업종들을 특별히 지원해주고 앵커 인호전 애청자분들도 예를 들면 여행을 가거나 영화를 보거나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이걸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럼 이런 소비 쿠폰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거죠? 요것은 본인이 일단 영화를 우리 보러 가잖아요. 네. 선착순입니다. 선착순 예, 신청이군요. 신청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화가 지금 450만 장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451만 명으로 가면 그때는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뭐 이것 때문에 꼭 영화를 보러 가야 된다라는 것은 뭐 또 사람마다 판단은 다를 수 있겠지만 영화 좋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얼른 보러 가자. 그러니까 가족 3명이 가면 1회당 6천 원이 할인되는 거니까 최대 18,000원까지 할인될 수도 있는 거죠. 예. 요즘에 사실 문화예술 분야도 워낙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추가적으로 추경 이 예산안에 편성이 같이 되는데 이게 실질적인 절차에 있어서 과연 난항을 겪지 않고 계속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될지 여부는 지금 시점에서는 좀 지켜봐야 될 예. 대목인 것 그리고 같습니다. 추경에 벤처 중소기업 지원도 1조가 들어있고요. 네. AI 신재생 에너지 투자에도 3천억이 들어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내용도 들어있고요. 네, 네. 그래서 이번 추경은 한 보수 경제 연구자가 나는 그동안 추경을 반대했는데 이번 추경 너무 잘된 추경이라고 이야기해가지고 그래요? 예, 그래서 화제가 돼. 그 현대경제연구원의 주원 연구 박사님이라고 네, 네. 이분이 TV에도 자주 나오는 분이거든요. 네. 상당히
중도적이나 보수적으로 평론하셨던 분인데 이번 추경은 복덩이 추경이다라는 식으로 표현해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복덩이 추경이다.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에 완전히 내수가 수출이 지금 어렵고 내수도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파동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게 뭐 내수와 수출 이 두 가지가 다 잘 되면 좋잖아요. 근데 내수가 너무 지금 어려운데 내수를 확 살릴 수 있는 좋은 추경이라고 우리 주원 박사님도 이야기해줘가지고 그런 평가가 많습니다. 빨리 처리를 해주시는 게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계속 새로운 정부가 이번에 화려하게 포퓰리즘 정권을 위한 데뷔쇼를 하는 거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야가 바뀌었을 때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반대 공격은 반드시 있었고요. 예, 그 과정을 우리는 다 같이 지켜봤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과연 이러한 비판을 뒤로 하고 이게 편성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될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좀 의구심을 갖고 있긴 하거든요. 예. 그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현대경제연구원의 주원 경제연구실장님께서 네. 그동안 추경이라는 단어 왜냐하면 재정을 네. 새로 쓰게 되는 거잖아요. 추경이라는 단어를 혐오했는데 90점 줄 결정해라 해가지고 이제 화제가 됐는데요. 그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김문수 후보도 30조 추경을 약속했습니다. 30조 추경 안에 근데 그 내용은 좀 다르지 민생회복 않았죠? 지원금은 들어있지 않았지만 네. 저소득층 지원이 들어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용은 일부 차이가 있지만 규모는 더 많은 추경을 약속을 했고요. 근데 한국은행- 만약에 예.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하더라도 야당이 되는 그럼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에 과연 오케이 사인을 아니 했을까요? 그렇죠. 30조 규모의 추경에는 동의를 했을 것이고요. 네.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비판을 했겠죠. 내용에 같은 대해서는 입장인 예를 들면 거죠. 예. 저소득층만 소비 구매를 주자고 만약에 이제 김문수 후보가 당선했으면 네. 아니다. 지금은 지난 3년 반간 너무 힘들었고 특히 비상계엄 사태로는 모든 국민이 힘들었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주자. 다만 차등 지원하자 뭐 이렇게 논의는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입장 바꿔놔도 분명히 30조 규모의 추경은 추진됐을 거니까 네.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시비비를 가리고 토론하는 건 좋은데 네. 그 추경 자체에 대해서는 11금 안 된다는.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총재도 계속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를 살려면 20조 안팎의 추경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지금 우리 주가도 3천 다시 회복하고 4천으로 이제 갈 수도 있는 동력을 지금 우리 확보했고 네. 앞으로 상법 개정안도 있는데 거기에 이게 날개를 다는 거거든요. 민생복지원금이 내수가 확 살아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서민 중산층들이 지원을 받는 건 도덕적으로도 옳고 네. 이분들의 소비 여력이 확보돼서 내수까지 살아나서 경제까지 발전된다. 이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폴 크루그만 교수 여러 번 제가 그분이 쓰는 걸 볼 때마다 뉴욕타임즈 같은 데 그분이 그렇게 기호를 하더라고요. 어려운 국민을 돕는 것은 정부가 해야 될 일, 도덕적으로도 옳고 그다음에 당연히 그럼 어려운 국민들은 소비 탄력성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지원을 받으면 소비를 확 늘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수도 살아난다. 그래서 경제 발전에 동력이 된다. 이건 경제 교과서에 실려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추경은 주원 보수적인 경제 전문가 주원 실장님이 90점이라고 하셨네요. 자, 10점이 부족한 건 왜일지도 그 궁금하긴 부분은 하지만 이제 네. 예를 들면 더 논의를 더 내용을 채운다거나 네. 어쨌든 GDP 대비 국가 부채가 조금 더 늘어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제 국가 그런 부분들에 부채- 대한 걱정을 좀 하시는 건 의미 있는 또 걱정이시죠. 국가 부채에 대한 문제가 더욱더 늘어나는 것은 그게 사실 굉장히 큰 일이기 때문에 이게 뭐 0.1% 늘었다고 해서 뭐 조금 늘었는데라고 치부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예. 근데 우리 또 소장님께서는 중장기적으로 네. 국가 부채를 GDP 계속 늘리자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그렇죠. 네. 50% 이번에도 20조 추경을 하지만 국가 부채가 GDP 대비 50% 넘지 않는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양호하다는 걸 저는 이야기 드리는 그쵸. 거고 만약에 우리가 이게 이 2차 추경 때문에 경제가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결국 기업이든 중소상공인들은 연말에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게 국가 부채를 또 줄이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우리 뭐 장바구니 물가뿐만 아니라 여의도에서 제대로 된 백반 정식 하나 먹으려고 하면 이제 10,000원짜리 한 잔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지금 숫자로 보면 생활 물가가 4년 사이에
무려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우리 민생 경제를 연구하시는 우리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시점에서 민생 경제 뭐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내수 침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이제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요. 내수가 침체되어 예. 있다. 쓸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빈민, 서민, 중산층들은 이게 일면 부자 계층은 돈이 있어도 네. 비상계엄 사태 때문에 경제적 불확실성, 정치 불확실성 때문에 돈을 안 썼다면 서민, 중산층, 빈민 가구는 돈이 없어서 진짜 못 쓰는 겁니다. 이게 이 부분 때문에 2차 추경이 나온 것이고 분명히 내수가 확산하는 계기가 되고 그다음에 그러면 어쨌든 20.2조의 추경 때문에 안 그래도 고물가인데 물가를 자극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중에 돈이 확 풀리면 물가가 올라가죠. 네. 하지만 이 경우는 다시 한번 보시면 동네에서 지역화폐로 중소기업, 중소상공이 매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청자분들께서 예를 들면 오랜만에 가족들이 먹고 싶었던 너무나 먹고 싶은 김치찌개 집을 간다고 치자고요. 네. 추경 우리 1인당 25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엄청나게 돈이 풀리면 물가도 올라가고 부동산도 과열되는 부작용이 있지만 이건 동네 단위에서 지역화폐로 쓰는데 네. 포인트나 김치찌개 집이 하나에 10,000원 하던 김치찌개를 손님이 늘어난다고 동네 다 손님들인데 갑자기 12,000원 못 올립니다. 그럼 바로 소문이 납니다. 전통시장에 갔어요. 우리가 옥수수 2개가 보통 4,000원, 5,000원에 판매합니다. 네. 3,000원에 파는 거. 근데 옥수수 사는 사람 늘어났다 갑자기 올린다 그러면 그건 동네 소문나고 외면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 이 2차 추경으로 물가 인상이 뭐 우려된다는 지역은 제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거의 그런 그 물가 인상에 끼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할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네. 자, 정부의 방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어떤 방향, 지금 뭐 민생 쿠폰, 뭐 소비 쿠폰 이런 것도 좋긴 하지만 앞으로 정말 우리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제 2차 추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내수를 활성화하게 되면 네.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들은 이제 매출이 확대되면서 그쵸. 살아나는 계기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고용도 더 늘릴 것이고 네. 또 연말에 세금도 더 내고 이렇게 이제 저희는 선순 효과를 노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든 어떤 정부든 경제 제일주의, 민생 제일주의로 가야 됩니다. 정치라는 게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고 사회를 합리적으로 경영하는 겁니다. 원래 경제 여러분 경제가 경세재민의 준말인데 경세재민이란 말도 세상을 합리적으로 경영하고 백성을 구제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로지 경제와 민생만 생각하고 낡은 이념의 시대가 아니라 미래로 세계로 국민 통합으로 나가자. 근데 그 기초는 경제와 민생 문제에 올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자리에서는 더 많은 소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다음에 노동자나 직장인이 아닌 분들은 자영업을 해서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네. 그러면 배달의 민족 수수료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렵다고 그럽니다. 10% 안팎을 받아버리니까요.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도 상한제를 도와주고 대폭 낮췄거든요. 배달의 민족 그 배달앱 수수료를 낮추는 정책.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건데요. 이런 정책들이 곳곳에서 병행되면 지금보다 서민 중산층들의 가정 경제가 훨씬 나아질 거고 이분들은 계속 소비를 늘릴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경제가 계속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 이런 방향으로 계속 선순환으로 네. 선순환 경제로 가자 이런 겁니다. 상생 경제, 선순환 경제.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보도되는 기사 내용에 요 키워드 말씀 주셨던 상생 경제, 선순환 경제라는 단어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 정부 추경안 민생 회복의 신호탄이 될까 여부에 대해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